네, 이처럼 강원도 일대를 덮친 고성 산불 진화가 점차 마무리되고 있는 가운데 강릉 지역 역시 큰 불 진화가 완료됐습니다. 아직은 다소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 데다 잔불 정리가 진행되고 있어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인데요.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백승주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안전과 교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안타까운 이번 산불 좀 잘 진화될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실 텐데 이제 점차 잔불 정리 단계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날씨도 좀 건조하고 바람도 불다 보니까 이게 잔불 정리가 잘 될지 걱정스러운데 잔불 발생 가능성 또 잔불이 언제쯤 다 잡힐 수 있을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그 완진이라는 발표가 나면서 이제 그 잔불을 제외한 부분을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네. 그 잔불 같은 부분이 이제 완벽하다는 그 개념을 접근할 수는 없겠지만, 금일 다행히 그 동해 지역에 그 강수 확률 90% 정도의 많지는 않은 양이지만 이제 비가 올 예정이고요. 네네. 그 습도도 벌써 지금 많이 높게 지금 발표가 되고 있고, 그래서 5mm, 10mm 내외의 그 적은 비가 오더라도 그 넓은 권역에 그 전체를 적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직접 뭐 물을 살수하는 그 진압 효과보다는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다음 주 수요일 정도에 또 한 차례 더 적은 비 예상이 있어서 다음 주 수요일까지의 진압에서 큰 문제가 없이 계속 잔불 제거가 된다면 수요일 이후에 다시 또 재발하는 사고는 아마 좀 거의 없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소방당국의 대응을 좀 살펴보면 산불이 발생하자마자 2시간 반 만에 이 최고 대응 수준인 3단계까지 발령을 했고 지금은 이제 하향이 된 상태인데 각 단계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그 대응하는 단계에서는 초기에 그 심각성을 판단을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중에 하나를 바로 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초기 발견했을 때는 당연히 이제 1단계가 되고요. 그래서 2단계를 거치지 않고 2시간 만에 3단계로 간 것은 상당히 적절한 그 조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단계는 이제 국지적으로 지역을 정하지 않고 그 발화된 장소, 조사된 장소에 대해서 진압하는 대책이 되겠고 2단계는 이제 그 광역시도 단위로 지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역시도에서 소방력을 지원하면은 상당히 그 효과가 크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격히 퍼질 우려가 있을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3단계로 격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격상으로는 지금 충북 그다음에 경북 지역 위에 지역에서는 전체 소방력의 약 50% 그리고 또 그 이남 지역에서는 3분의 1 정도를 지원을 해서 뭐 강원도를 제외한 지역에서 소방차가 850여 대가 지원이 됐으니까 면적도 유례가 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소실 면적도 그에 대한 소방력의 대응도 신속과 규모 면에서는 뭐 상당히 신속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 최초 발화 지점, 발화 원인 이 부분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처음에는 이게 변압기 폭발이다 이런 추정들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한국전력 측의 설명에 따르면은 계폐기 고압 전선에서 불꽃이 발생했다고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계폐기라는 것이 또 멀쩡한 상태였다고 하니까 혹시 이것이 외부적 요인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인지 아직은 조심스럽습니다만 물론 그렇습니다. 화재 원인 어떻게 좀 추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보이는 자료나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 상당히 그 이례적으로 이제 차량 블랙박스의 그 화면도 찍히면서 그 영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영상에서 보면 이제 초기에 전봇대에 달렸으니까 이제 주상 변압기다 이런 저 오판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그 계폐기라고 해서 ASS 시스템 그래서 오토 섹셔널라이즈 시스템 과거에는 없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압 22,900볼트의 회로에 그 이상이 생겼을 때 자동으로 차단시켜주는 우회 회로로 다시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고장회로를 차단시켜주는 장치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계폐기는 이제 전후에 고압 전력이 연결이 돼 있고 지금 그 사실 제보 영상을 보면은 그 큰 스파크가 일어나기 전에 그 전봇대 밑에 이렇게 불이 나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확정할 수는 없지만 그 절연물에 대한 화재 확산 시험을 할 때는 기술적으로 그 절연물을 태워서 그게 흘러내려서 밑에 불이 붙는지를 테스트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 예를 보아도 밑에서 그렇게 불이 나 있다는 거는 절연물이 녹는 과정이 좀 상당히 진행되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스파크 이전에 만약에 그런 과정이 진행됐다면 지금 함전에서 발표한 내용에서 전선에서 어떤 과열이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었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전선 과열이라고 해버리면 그때부터는 뭐 단자와 단자 두 경로 사이에 어떤 이물질이 끼었다거나 네. 아니면 과부하가 순간적으로 혹은 장기적으로 계속 걸렸다든가 네. 이렇게 볼 수도 있게 됩니다. 네, 그 내부는 공기가 없는 진공절연 상태에서 기술적으로 폭발할 가능성은 없다.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네. 그 차단기는 이제 네. 기중 차단기 중에 내부에 그 공기가 들어가 있어도 공기 중에 산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절연물이 녹거나 해서 가연성 증기가 발생했을 때 연소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예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를 만들어 버리는 VCB 방식의 차단기입니다. 그래서 고압 차단기에서는 그 어느 정도 스파크가 일부 잠깐이라도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방식을 쓰는데 네. 그 장치와 그 장치의 하우징까지는 뭐 가연물이 절대 존재하지 않고 내부에 산소조차도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 한전의 발표대로 화재가 우려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네.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전단과 후단에 전선이 연결돼 있고 그 주변에 절연체가 있어서 그 주변에서의 사고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 또 방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화재 관련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특별 재난 지역을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를 하겠다. 라고 말을 했고요. 또 복구 지원 작업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잔불 정리와 뒷불 감시를 차질 없이 해달라라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건의를 한 것으로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네, 자 특별재난 지역 선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네. 지금 이번 화재로 인한 지역들의 재난 사태는 선포가 됐고 이제 보신 것처럼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어떤 경우에 취해지는 것이고 또 재난지역 선포가 되면은 또 어떤 여러 가지 그 조치들이 취해지는 겁니까? 네, 그 지금 재난 사태와 특별 재난 지역은 시간의 흐름상의 단계별로도 접근할 수 있는데요. 기존에 이제 재난 사태, 지금 현재 재난 사태죠. 재난 사태 같은 경우는 인명과 재산 피해가 우려될 때 그 중앙대책본부장이 건의를 해서 그 행정안전부 장관이 선포를 하게 됩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의 선포는 이제 법으로 따지면 시행 규칙 수준의 법 규제를 가지게 되고 그랬을 때는 의료나 기타 지원에 대해서 뭐 선 지원하고 할 수가 있는데 시간의 단계별로 본다면은 재난은 당장 눈앞에 닥친 재난에 대해서는 대응 단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완화 준비, 대응 복구가 되는데 그 대응 단계에서의 그 집행을 위한 그런 사태가 되겠고요. 그 재난 지역 선포는 그 재난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지역 전체에 대해서 복구. 이 복구는 이제 원상 복구도 얘기하지만 그 이후에 다시 유사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시설까지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까지 포함하고 그렇게 되면 당장 선집행뿐만 아니라 차후의 주거 대책 뭐 이런 부분 지금 뭐 LH나 여러 지자체나 이런 기관들에서 하나씩 그 좋은 그런 지원 대책을 내놓고 계신데요. 예, 그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법으로 따지면 본법 밑에 바로 시행령 수준의 그런 그 제도가 되겠습니다. 네, 적절한 조치와 좀 빠른 신속한 복구 기대를 좀 해봐야 될 것 재난 같습니다. 지역 선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이번 산불의 원인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건조한 날씨에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더 피해가 커졌습니다. 이 바람의 이름 양간지풍이라고 하죠. 얼마나 강력한 바람인가요? 그 양간지풍은 이제 동쪽에 대관령 동쪽에 급격하게 떨어지는 부분에서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태백산맥을 넘어가는 바람은요. 지금 그 화면에서 있죠. 왼쪽은 약간 경사가 완만하고 이 동쪽은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이게 넘으면서 그 태백산맥 대관령 쪽으로 습도를 떨어뜨려주고 근데 건조한 바람이 떨어지면서 하부에서 온도가 5도에서 7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온 건조가 강화되는 상황인데 이 양간지풍은 이게 그 대관령 태백산맥을 넘어간 상태에서 양양과 간성 사이의 바람을 얘기를 하는데요. 동쪽 지역은 경사가 가파르고 골짜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산맥에서의 바람장은요. 평면에서는 뭐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서풍이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지만 지금 같은 산불 상황에서는 골짜기를 흐르면서 동서남북을 가리지 않고 흐릅니다. 네, 그래서 이 방제 선진국에서는 이 고정된 그 산불의 그 산의 지형도를 그리고 그다음에 풍향과 풍속에 따라서 바람의 변화 형태를 미리 시뮬레이션하고 데이터화해서 또 이를 진압 대책에 활용하는 그런 기술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소나무 숲이 발달해 있는 것도 피해를 키운다.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네, 그 기본적인 분류로서는요. 소나무는 침엽수에 속합니다. 그래서
화렵수 같은 경우는 잎이 넓고 함수량, 물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그리고 성장도 그 내부 밀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잘 두껍고 잘 처음에 불이 잘 늦게 붙고 하는데 이 소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송진이라고 하는 휘발성 테르핀 뭐 이런 성분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네네. 이것들은 200도씨 이상만 되면 이제 가연성 증기로 휘발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가연물로 작용하는데 조금 뭐 이렇게 조금 첨언을 하면 그렇게 굳이 단언할 수 없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나라는 사실 리기다 소나무를 포함해서 소나무 수종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좀 이렇게 건강하고 겨울에도 물을 머금고 있거든요. 국내 같은 경우는 겨울에 화렵수 같은 경우는 떨어지니까 함수량이 있다는 거는 겨울엔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소나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함수량도 그리고 적설이 있었으면은 눈을 또 잎에 머금고 있게 되는데 네. 눈도 많이 안 왔고 그다음에 또 뭐 재선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소나무 수종의 상태도 좋지 않았고 이런 부분도 더욱 더 좀 피해를 가중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네, 이렇게 이번 산불뿐만 아니라 네. 이렇게 초대형 산불 늘 4월 달에 강원도 동해안 지역에 집중이 됐었습니다. 네. 2005년 낙산사를 모두 태운 뭐 양양 산불도 그렇고요. 이런 산불이 유독 4월 달에 집중되는 이유 무엇입니까? 네, 일단 아까 말씀하신 그 양간지풍의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4월이 되면 이제 서풍이 발생을 하고요. 네. 그렇게 되고 또 4월이 되면은 겨울에 어느 정도 그 고지대에 눈이 쌓였다고 해도 그 눈이 좀 녹기 시작하고 거의 녹는 부분입니다. 높은 네. 온도가 바람이 흐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양간지풍의 원인이 되는 이 고지대에서 높은 온도로 떨어지는 바람을 기상학적으로 팬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 팬은 이제 알프스 지방의 산맥들 이름이 되고요. 그다음에 북아메리카 로키 산맥은 또 치누쿠 이런 바람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4월이 되면 고온 건조가 더욱 강화된 상태가 되고 해서 이런 화재가 대형 산불이 4월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참. 이 산불이 발생했을 때 물론 참 불가피한 상황들도 있겠습니다만 네. 저렇게 좀 크게 확산되기 전에 좀 빨리 좀 더 막을 수 없을까 이런 네. 안타까운 생각도 들거든요. 네. 좀 피해를 좀 최소화하고 확산을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산불에서 그 확산을 막는 대책은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초기 감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초기 감지가.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 역사를 보면은 많이 산불도 있었지만 산불에 대한 감지도 그렇고 뭐 세종 8년에 한성 대화제로 서울 한성이 거의 소실됐을 때도 세종대왕께서 그 망루를 세워서 감시를 했습니다. 24시간. 그때는 이제 전기적인 감지 장치라는 설비가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 망루 설비는 지금 1970년대 최근까지도 이어졌습니다. 서울 시내 망루는. 네. 근데 이제 산불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상주 감시원이 어떤 망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물론 감시원들이 계시지만 네네. 이제 도로를 통해서 이렇게 다니시고요. 그 선진국의 예를 보면은 이제 그 DVSD라고 있습니다. 그 DVSD라는 건 뭐냐면 이제 CCTV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CCTV도 단점이 뭐냐면 24시간 사람이 감시를 해야 되는 단점이 있지만 지금은 이제 영상 기술이 발달을 해서 고정된 영상에서 어떤 연기나 이런 것들이 확산이 됐을 때 그 화면에서 연기나 화염으로 판단을 해서 자동으로 경보하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전 구역을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문화재나 골장이나 중요한 부분을 통해서 그런 설비를 구축해 나가는 것도 초기 소화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불로 인해서 정말 많은 주민분들이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습니다. 네, 뭐 네. 집을 잃으신 분도 있고요. 밭도 잃으신 분들이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재민들을 위해서 또 어떤 관리 시스템이 운영이 돼야 할까요? 네, 그 이재민들을 위한 일단 뭐 그 국가적인 관리 시스템으로 저 좀 말씀드리면 일단 예산의 집행에서 좀 신중할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이제 당장 집을 잃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선례를 보면 뭐 태풍 수해 기타 이렇게 집을 잃으신 분들한테 뭐 이렇게 컨테이너 주택을 먼저 이렇게 딱 했다가 지원을 했다가 이게 또 선집행이 됐으니까 이후에 지원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수년 동안 컨테이너 생활을 하시고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한순간에 지금 뭐 의료나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후에 주거에 대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패닉을 공황 발작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 패닉 상태에 당하신 분들이 뭐 지금 제보자분들이나 영상을 보면 많이 계시는데 우리 국민들한테도 패닉 이후에 그 공황 장애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쪼록 이번 산불 잘 지나가 되고 또 복구 작업도 원만하게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